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셀마 라귤레프 원작의 죄인들 2부작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한 명문가의 후손이 사제를 살해하는 죄를 짓고 숲속으로 숨어들었다. 그곳에서 그는 청어 구물을 훔친 어느 젊은 어부를 만나게 되었다. 서로에게 약점이 있음을 알게 된 그들은 동굴 속에 보금자리를 들었다. 그들이 살고 있는 동굴은 널찍한 돌과 무성한 모과나무 덤불이 입구를 가려주고 있었다. 아무도 그들의 흔적을 찾아낼 수 없었다. 저기로 왔다! 언젠가 그들은 사람들에게 쫓기게 되었다. 창을 든 사람들이 숲을 뒤졌고 몰입꾼들의 함성은 그치질 않았다. 두 죄인은 두려움에 떨며 바깥 동정을 살피고 있었다. 죄가 덜했던 어부는 용케 견디고 있었지만 명문가의 후손은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려웠던지 바깥으로 몸을 내밀었다가 그만 발각되어 추적을 당하게 되었다. 저기 있다! 그는 낭떠러지를 타고 산골짜기를 뛰어넘어 몰입꾼으로부터 벗어나려 안간힘을 썼다. 위기의식으로 똘똘 뭉친 그의 몸과 마음은 비상하게 움직였다. 젖먹던 힘까지 솟아나는 것은 물론이고 머리도 빠르게 회전했으며 그의 몸은 용수철처럼 신속하게 움직였다. 너희가 날 잡을 수 있을 것 같으냐? 투창이 날아왔다. 그는 정광석화처럼 재빨리 그것을 받아쥐고는 적을 향해 똑같이 내던졌다. 나뭇가지를 헤치며 쏜살같이 앞을 향해 나아갈 때 그의 마음속에서는 뭔지 모를 승리감이 물감 번지듯 번져나갔다. 앙상한 산등성이 숲을 가로지르고 우뚝 솟은 전나무 한 그루가 외롭게 꼭대기를 지키고 있었다. 가지 한쪽에는 독수리집 하나가 바람에 일렁이고 있었다. 대담하기 짝이 없는 그 주인은 새끼 독수리의 목을 비틀었다. 독수리들이 그의 눈을 향해 돌진했다. 그는 독수리의 날개를 쳤고 독수리들은 그의 살갗을 발톱으로 마구 찢었다. 덤벼라! 발톱을 세우고 내게 덤벼라! 그는 미소를 지으며 독수리들과 힘껏 싸웠다. 그러다 문득 골짜기 아래를 내려다보니 어디에도 추적자들은 보이지 않았다. 바람 속의 등불처럼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고 아슬아슬한 묘기를 부리는 그에게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다. 살았다. 그런데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두 눈이 아찔했던 것이다. 이대로 떨어질지도 몰라. 아니, 독수리에게 잡아먹힐지도 몰라. 그들에게 들키는 건 아닐까. 그는 두려움에 떨면서 그곳을 내려왔다. 전신에 힘이 쏙 빠진 그는 고꾸라지듯 쓰러지고 말았다. 숲에 들어온 지 1년이 넘은 어부의 이름은 토드로 나이는 아직 16이 안 되었지만 힘이 장사이고 무척 대담하였다. 그리고 베르크라는 이름보다 주로 레즈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는 명문가의 후손은 인물이 반반하고 교양도 있었으며 날씬한 체격을 하고 있었다. 처음 뵀을 때보다 용모가 많이 변하셨습니다. 레제는 숲에 들어온 이후 모습이 완전히 변하고 말았다. 매섭게 노려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 굳게 담은 입술, 관자놀이는 푹 파였고 머리칼은 갑자기 백발이 되었다. 하지만 몸매만큼은 여전히 강철처럼 탄탄했다. 사나이다운 모습과 믿음직스러운 행동, 나의 주인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젊은 토드는 레제를 깊이 신뢰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마치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그에게 봉사했고 받들었다. 레제는 그의 봉사를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그에게 한 번도 다정한 말을 건넨 적은 없었다. 토드가 사냥한 짐승들을 둘러매고 마을로 내려가면 농부들은 상금과 죄를 면해주겠다는 것을 미끼로 레제의 소굴로 가는 길을 알려달라고 사정하였다. 만일 그가 신의 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살해했다면 그냥 내버려둘 수도 있네. 하지만 그는 신의 종한테 반기를 들었어. 그가 있는 곳을 알려주기만 하면 그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그를 덮치겠네. 하지만 토드는 한 번도 그 말에 넘어간 적이 없었다. 어느 날 레제가 토드에게 물었다. 농부들이 날 배반하라고 하지 않더냐? 실은 상금과 죄를 면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절 유혹했습니다. 그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다니 역시 어리석군. 당신은 내가 선택한 주인입니다. 당신이 저를 매질하고 욕할지라도 나는 당신의 충실한 하인입니다. 토드는 용감하면서도 과묵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토드는 동굴의 한옆에 놓아둔 화롯가나 이끼와 가죽으로 부드럽게 만들어 놓은 침대 위에서 자지 않았다. 저녁마다 레제가 잠들고 나면 입구로 기어나와 바위 위에서 잠들었다. 어느 날 숲을 휘감은 눈송이들이 동굴 속으로까지 사정없이 들이쳤다. 동굴 입구에서 잠들었던 토드는 알아누웠다. 침대로 가서 눕게. 그는 괴로운 신음소리만 낼 뿐 일어서지 못했다. 하는 수 없이 레제가 그의 팔밑에 손을 집어넣어 그를 침대로 안고 갔다. 마치 미끈한 뱀을 만지는 것 같군. 입안에 무슨 부정한 고기라도 먹은 것처럼 개운치가 못해. 불쌍한 철도범을 안아주는 것이 그처럼 징그럽게 느껴졌던 것이었다. 자, 입을 벌려보게. 물을 좀 먹어봐. 레제는 자신이 입고 있던 큰 곰 가죽을 토드에게 덮어주고 물도 떠넣어 주었다. 레제가 손수 일을 해가며 토드의 시중을 들게 되면서 두 사람은 보다 가까워지게 되었다. 어느 날 레제가 화살촉을 다듬고 있자 토드가 있는 힘을 다해 그에게 말을 걸었다. 당신은 명문가의 후손이십니다. 당신의 선조들께서는 여러 왕들에게 봉사했고 그들의 성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죠. 그들은 반역 도배들과 싸워 여러 왕들의 신망을 얻었지. 당신의 선조들은 크리스마스 때 큰 파티를 벌였다죠. 당신의 그 대궐 같은 집에서는 수백 명의 남녀가 앉을 수 있다던데요. 넓은 집, 은그릇, 화려한 차림으로 찾아오는 손님들, 조상들이 지어놓은 홀에서 영예로운 자리에 앉아있던 옛날의 모습들. 레제의 입가에 미소가 흘렀다. 지금껏 이토록 황홀하고 감탄의 눈으로 나를 쳐다본 사람은 없었지. 레제는 지금은 찢어진 짐승 가죽을 걸치고 있지만 과거에는 결코 이러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려는 듯 의젓함을 보이려 하였다. 너희 집에서는 파티가 없었니?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었어요. 아버지는 난파선 약탈자였고 어머니는 무당이었죠.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마다 어머니는 파도에 쓸려간 배를 만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해변에 나가곤 했죠. 그리고 파도에 휩쓸려 온 곳이 무엇이든 그걸 주워왔어요. 어머니는 그것을 가지고 뭘 하셨니? 무당은 늘 시체를 필요로 하죠.
어머니는 시체를 잘라 고약을 만들거나 때에 따라선 먹기도 했어요. 달 밝은 저녁이면 어머니는 해안에 밀려와 물거품으로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 옆에 앉아 있었죠. 사람들 말로는 파손된 배에 있던 아이들의 손가락이나 누나를 찾고 있다고 하더군요. 무서운 이야기로구나. 무당들에겐 안 그런가 봐요. 어쩌면 그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도 모르죠. 무당이 마법을 사용해야 하는 것처럼 절도범은 도둑질을 해야 하나? 물론이죠. 누구든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정해지면 그대로 해야 하죠. 하지만 한 번도 도둑질을 해본 적이 없는 절도범도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도드는 풀 수 없는 수수께끼를 내놓고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도둑질을 하지 않은 절도범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건 날지 않는 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거죠. 도둑질을 하지 않은 사람을 절도범이라 부를 수는 없지. 아니요. 하지만 도둑질을 하는 아버지가 있다면 돈과 땅은 상속받을 수 있지만 도둑의 이름까지 상속받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아버지의 죄를 대신 받도록 비는 어머니가 있다면, 만약 그런 사람이 죄를 뒤집어 쓰고 숲으로 도망쳤다면,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그물 절도 혐의자로 죄인이 됐다면. 레제는 주먹을 불끈 쥐더니 돌 탁자를 탁 내리쳤다. 그 멋진 젊은이가 자신의 삶을 헌신짝처럼 내던졌다는 사실을 알고는 화가 났던 것이다. 전 사랑도 부도 그리고 존경도 잃게 됐습니다. 대신 간신히 구걸하다시피 하여 얻은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삶을 연명해야 했습니다. 그는 냉혹한 말로 토드를 비난하였지만 토드는 어머니의 꾸중을 듣는 것만큼도 겁을 내지 않았다. 넓고 넓은 그 숲에는 호수가 있었다. 호수 아래쪽에는 제멋대로 기기묘묘하게 꼬인 소나무 뿌리들이 물 바깥으로 노출돼 있었다. 그것은 마치 한꺼번에 물 바깥으로 기어나오려다 서로 엉겨붙어 꼼짝달싹 못하게 된 무수한 구렁이들 같았다. 그곳에는 사람 키만큼이나 자란 갈대숲이 우거져 있었다. 어느 날 죄인들은 고기를 잡으러 그 산중 호수로 왔다. 낚싯바늘을 집어던지고 갈대 사이에서 번져나가는 동그라미를 지켜보고 있으면 그 동그라미가 한없이 넓어져 가는 것만 같았다. 이윽고 그들은 그 동그라미가 낚싯바늘을 던진 곳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님을 알았다. 반은 사람이요, 반은 반짝이는 고기인 물의 요정이 물의 표면에 누워 있었다. 물결이 동그라미를 일으키고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여인의 숨결이었다. 이윽고 그 여인이 사라지고 난 다음 순간 그들은 그것이 환상임을 깨달았다. 그때 갑자기 배를 젓는 소리가 들려왔다. 앳된 소녀 하나가 배를 젓고 있었다. 그들은 숨을 죽이고 소녀가 가까이 오기를 기다렸다. 두렵기도 했지만 소녀의 얼굴을 똑바로 보고 싶었던 것이다. 이윽고 소녀가 가버리자 두 사람은 돌부처가 살아난 것처럼 서로 쳐다보며 싱긋 웃었다. 저 애는 수련화처럼 하얗군. 눈이 호수처럼 까맣더군요. 소녀가 예쁘더냐? 눈 깜짝할 새 없어졌잖아요. 그래도 예뻤던 것 같아요. 아마도 너는 그 애를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을 거야. 혹시 그 애를 인어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냐?
두 사람은 환희의 첫 모습으로 들떠 있었다. 토드가 어렸을 때 그는 익사한 사람을 본 적이 있었다. 그는 무섭다는 생각을 하질 않았지만 밤이 되자 무서운 꿈에 시달리고 말았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파도가 몰아치면서 무수한 시체들이 그의 발밑에 쌓이는 꿈을 꾸었던 것이다. 또한 시들어 말라빠진 손으로 그를 협박하는 시체들이 온 섬에 가득 찬 광경으로 보았다. 생각해보니 지금이 바로 그러한 상태 같았다. 호수에서 본 소녀가 그의 꿈속으로 되돌아왔던 것이다. 한 번은 이런 꿈도 꾸었다. 깜깜한 산중 호수 한복판에 솟은 큰 소나무 뿌리로 기어올랐는데 갑자기 소나무가 정신없이 흔들렸다. 그런데 갑자기 소녀가 나타나 그를 보고 웃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꿈속에서는 소녀에게 키스까지 할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해가 뜬 지 오래되었지만 토드는 두 눈을 꼭 감고 그 꿈이 계속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는 날이 갈수록 소녀에 대한 생각에 더욱더 깊이 빠져들었다. 저 혹시 그 소녀의 이름을 아십니까? 운이라고 해. 우린 종형제간이지. 결국 토드는 그 창백한 소녀 때문에 레제가 죄인이 되어 숲속을 헤매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셀마 라겔레프 원작의 죄인들 일부를 들으셨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최초의 여성이자 스웨덴 최고의 소설가로 꼽히는 셀마 라겔레프는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닐스의 이상한 여행의 작가입니다. 그럼 라겔레프의 주요 작품과 작품 세계에 대해 한국외국어대 외국문학연구소 홍재웅 교수의 말씀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셀마 라겔레프는 설화나 영웅담에 기초한 소설을 주로 썼습니다. 1909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최초의 여성이면서 최초의 스웨덴 작가이기도 하죠. 스톡홀름에서 교사훈련을 받고 1885년에 란스크루나로 가서 교사로 재직하던 중에 첫 번째 소설인 여스타 벨링의 이야기를 쓰게 됩니다. 이 작품은 그녀의 고향인 베름란드 지방의 전성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서정적 문체의 비장감이 넘치는 이 작품은 토마스 카알라일의 영향을 보여주면서 1890년대 스웨덴 낭만주의 부흥운동에도 기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1894년 보이지 않는 고리라는 소설집을 발간했고요. 1895년에는 이탈리아를 방문한 뒤 시칠리아에 관한 사회주의적 소설인 반 그리스도의 기적을 출간하게 됩니다. 또 다른 소설집 지주 이야기는 그녀의 가장 훌륭한 작품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집트와 팔레스타인에서 한 해 겨울을 보내던 중에 영감을 얻고 집필한 예루살렘으로 그녀는 스웨덴 최고의 소설가로 자리를 굳히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주목할 만한 작품으로는 간결하지만 힘찬 필치의 역사 이야기 아네스 페닝 아르시와 어린이를 위한 지리 독번이 있는데요. 이 작품들은 우리나라에도 아주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권윤의 연출 김재인 극본 셀마 라귤리프 원작의 죄인들 일부를 마칩니다.